안녕하세요. 저는 한 마을의 통장입니다. 제가 이 동네에서 통장으로 있는 지가 벌써 10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저희 아들이 통장을 한다고 하네요. 원래 저희 아버지가 통장이셨는데 제가 그 뒤를 이어 하게 된 거였거든요. 아버지에 이어 저까지 동네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어서 참 기뻤는데 저희 아들까지 인정해주다니 동네 사람들한테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통장으로 있는 그 긴 세월 동안 저희 동네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 많은 동네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날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중에서도 절대 잊을 수 없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때는 제가 통장이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희 동네에 한 분이 이사를 오셨어요. 작은 동네라 이사 오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지라 이사 오시는 분 계시면 가서 인사도 드리고 마을 안내도 해드렸거든요. 그때도 어김없이 이사가 왔다는 집으로 가봤습니다. 이사가 온 집은 비어진 지 2년은 된 낡고 작은 집이었습니다. 대문도 없이 담벼락 같은 곳에 현관문만 덜렁 붙어있는 집이었어요. 부엌 겸 거실 하나에 방 하나가 딸린 아담한 크기였습니다. 이사차는 오지 않았고 용달차 한 대만 떡하니 와 있었습니다. 용달차 운전수가 짐을 집으로 옮겨주시고 계시더군요. 이사 온 사람이 몇 안 되는 건지 짐도 얼마 안 되어 보였습니다. 운전수가 마지막 짐을 집 안으로 옮기는 걸 보고 저는 조심스레 집 안에 발을 넣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동네 통장입니다. 아무도 없는 듯 조용했습니다. 이삿짐만 오고 사람은 아직 안 들어왔나 싶어서 가려고 하는데 방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린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이사 온 분이 방 밖으로 빼꼼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키가 작으신 할머니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 동네 통장입니다, 어르신. 네. 안녕하세요, 통장님. 저는 할머니께 가서 악수를 건넸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제 악수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만 계시고 다른 분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대개 자녀분들이나 어르신 부부가 함께 이사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르신들이 도시 생활 힘들어 하시니까 모셔오신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할머니 혼자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였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네, 그렇게 되었어요. 짐 푸는 거 혼자 괜찮으시겠어요? 좀 도와드릴까요? 괜찮아요. 짐이랄 것도 몇 개 없어요. 혹시 시장이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괜찮으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네. 그럼 부탁 좀 드릴게요. 원래 같으면 주소를 알려드리거나 말로 설명해 드렸을 텐데 할머니 혼자 찾아가실 수 있을까 걱정이 되어서 직접 마트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걸음이 느리셨습니다. 한쪽 다리가 조금 불편하신 듯 발을 살짝 땅에 끌면서 걸으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발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희 동네 살기 좋아요. 조용하고 사람들도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어르신들이 많이 사셔서 친구 사귀기에도 좋으실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통장님. 여기가 마트예요. 동네가 작은데 마트는 꽤 크죠? 이 주변에 이만한 마트가 없거든요. 그래서 휴가철에 저쪽 너머로 사람들이 많이 놀러 가는데 그때 저희 마트 많이들 들려요. 물건도 많고 아주 싱싱해서 좋아요. 네, 정말 마트가 크고 좋네요. 뭐 사실 거 있으세요? 무거우실 테니까 제가 들어다 드릴게요. 아이고,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그러라고 있는 게 통장인데요. 가시죠. 제가 통장 일을 하고 있지만 본업은 정육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하던 단골 손님 많은 동네 정육점이었죠. 아내와 아들과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 통장 일을 맡아서 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고기 썰러 나가긴 해야죠. 그래도 할머니께서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실 게 마음이 쓰여서 도와드린다고 했습니다. 가게 나가면 또 아내한테 엄청 혼나겠구나 생각하면서 할머니를 열심히 도와드렸죠. 저는 할머니가 장을 보신 걸 옮겨다 드리면서 경로당의 위치도 알려드렸습니다. 어르신, 점심 드시고 싶으시면 경로당으로 오세요. 저희 경로당에서 매일 어르신들한테 식사 차려드리거든요. 아이고, 좋네요.
마을에 혼자 계신 어르신들도 많아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마을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 결정한 거예요. 다들 요리 솜씨가 좋아서 입맛에 맞으실 거예요. 꼭 오세요, 어르신. 네,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그 다음 날부터 경로당에 나오셨습니다. 저희 동네 경로당의 점심은 매일이 잔치였습니다. 저는 정육점에서 고기를 가져오고 쌀집 주인은 쌀과 잡곡을 가져오고 장을 만드시는 사장님은 된장, 고추장, 간장을 가져오면서 각자 저마다 가져올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을 하며 한상을 차렸습니다. 어르신들은 빈손으로 오기가 미안하다며 산에서 나무를 캐오기도 하셨습니다. 그럼 마을 여자들이 모여 나무를 데치고 묻히면서 또 새로운 반찬을 만들어냈죠. 이 화목한 풍경이 저희 마을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어르신, 음식은 입에 좀 맞으세요? 저는 새로 이사 오신 할머니께 고깃국을 듬뿍 더 퍼드리면서 여쭈었습니다. 네, 맛이 정말 좋네요. 저는 아무것도 못 드려 미안해서 어떡해요? 아유, 괜찮습니다. 뭐 바라고 해드리는 거 아니니까 맛있게만 드셔주세요. 이렇게 또 새로운 분이 우리 마을에 오셔서 함께하게 되었구나 싶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화목하게 어울리고 행복하게 지내시는 것, 그게 바로 통장의 기쁨이자 보람이었으니까요. 이어서 저희 마을의 특별한 점을 하나 소개해보자면 저희 마을 사람들은 겨울이 되면 모두 비슷한 목도리를 하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도리의 출처가 참으로 특별한데요. 제가 통장이 된 지 2년이 되었을 때였나.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한겨울이 시작될 때 12월 초에 저희 집 앞에 커다란 검은 비닐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다 뭐예요? 처음 비닐을 발견한 것은 아내였습니다. 새벽 사이에 눈이 조금 내려서 눈이 쌓였나 보려고 문을 열었다가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아주 이른 아침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커다란 검은 봉지 안에는 알록달록한 포장지로 감싸진 무언가가 가득했습니다. 그게 뭔데? 몰라요. 집 앞에 있던데. 이게 뭐지? 잘못 놓고 간 건가? 여기 안에 편지도 있는데요. 아내가 준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버지가 통장을 하셨을 때도 없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한참 고민을 하다가 선물을 하나 열어보았습니다. 정성스럽게 포장된 포장을 조심히 뜯어내니 하얀 목도리가 나왔습니다. 어머 여보, 이거 손으로 직접 뜬 것 같아요. 뜨개질을 할 줄 아는 아내는 목도리를 요리조리 살펴보더니 손수 만든 목도리인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게 좋기 30개는 가까이 되어 보였습니다. 누가 이렇게 목도리를 만들어서 가져다 둔 건지 도통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자주 오시는 사회복지사분인가? 아니면 마을 여자들끼리 힘을 합쳐 한 건가? 아니면 마을 초등학교 학생들이 해주었나? 고민을 해봤지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내랑 한참을 고민한 끝에 저희는 이 선물을 준 사람의 뜻대로 사람들에게 목도리를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커다란 비닐봉지를 경로당으로 옮겼습니다. 어떤 좋은 분이 목도리를 만들어서 선물해 주셨어요. 우리 어르신들 겨울에 많이 추우시죠? 가장 연세 많으신 어르신부터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어르신들은 박수를 치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부터 20명의 어르신들에게 목도리를 나눠드렸습니다. 가장 왕 어르신인 92세 할머니는 감사하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남은 10개의 목도리는 마을 아이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마을에는 아이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중년 부부에게서 아주 늦둥이로 태어난 아이, 부모님을 잃고 조부모님과 사는 아이, 귀농을 한 젊은 부부의 아이 등 10명의 아이들에게 목도리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덕분에 저희 마을의 그해 겨울은 몸도 마음도 아주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대체 누가 이 목도리를 가져다 주었는지 의문만 품은 채 말이죠. 그런데요, 이게 그저 한 해에 그치지가 않았습니다. 매년 12월이 되면 그 작년과 똑같이 저희 집 앞에는 목도리가 한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해마다 20, 30개의 목도리를 만들어서 놓고 가는 사람이 대체 누군지 계속 모른 채로 말이죠. 3년째 되던 해에는 누가 놓고 간 건지 궁금해서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마을에 CCTV가 있을 리 만무하고
새벽에 왔다 간 건지 봤다는 사람이 누구 하나 없다더라고요. 아무런 흔적도 없으니 답답한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4년째 12월에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혹시라도 밖에서 기척이 들리면 바로 튀어나가려고 거실에서 잠을 자면서 말이죠. 여보, 그만 좀 해요. 누군지 밝히고 싶었으면 진작 밝혔겠죠. 그걸 왜 알려고 그래요? 당신은 안 궁금해? 우리 마을 사람들 위해서 좋은 일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든 알아내서 박수받게 해드려야지. 그게 이 통장이 할 일이라고. 여보, 사실은 당신이 궁금해서 그렇죠? 누가 뭐래도 이번엔 꼭 잡는다. 무슨 범인이에요? 잡는다고 하게. 호기롭게 의지를 불태웠지만 어떻게 제가 잠든 틈을 노리고 잽싸게 놓고 가는 건지 그 그림자 한 번을 구경을 못했습니다. 언제나처럼 집 앞에는 크고 검은 비닐봉다리와 눈 위에 뭉개진 발자국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또 5년째부터는 그 선물의 주인을 찾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찾을 수 없는 걸 보면 찾지 말라는 운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그냥 찾지 않고 주시는 그 선물을 감사하게 받기로 했습니다. 왕어르신 할머니도, 치매가 오신 할아버지도,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신 혼자 사시는 할머니도, 우리 마을에서 제일 어린 5살 된 아이도, 저희는 그 덕분에 매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따뜻한 겨울에 저희 마을에서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마을이지만 저희 마을에도 학생들이 몇 있습니다. 다른 동네 애들과 다를 것 없이 평범하고 착한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저희 마을에서 문제를 종종 일으키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경로당 옆집에 살고 있는 저보다 3살 어린 박 씨였습니다. 박 씨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 마을 토박이었습니다. 박 씨와 마찬가지로 이 동네 토박이인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박 씨와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 옛날엔 동네 친구들이 멋하면 산 올라가고 개울 놀러가고 운동장에서 뒹굴고 했잖아요. 박 씨와 저도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저희 마을에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1시간 동안 타고 나가야 있는 시내에 있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박 씨와 저는 나이 차가 있으니까 같이 중고등학교를 다니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몰랐는데 고등학생 때부터 학교에서 좀 질 나쁜 친구들을 사귀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 조용하던 동네가 떠들썩해졌습니다. 박 씨는 어디서 오토바이를 구해와서 동네를 휘집어 놓았습니다. 야, 이놈의 새끼야. 오밤중엔 좀 쉬어라, 쉬어. 아저씨가 뭔데요? 박 씨는 행동뿐만 아니라 언행까지도 아주 거칠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경로당 앞에 있는 정자를 들이받아서 정자가 다 부서지고 어르신들이 다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때 옆에 있던 아저씨들이 어르신들을 얼른 정자에서 내려서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많은 분들이 다치셨을 겁니다. 그 사건으로 다친 건 오직 박 씨뿐이었습니다. 팔이 부러졌더라고요. 오토바이랑 함께 굴렀는데 그만하길 정말 다행인 거였습니다. 안 되겠다 싶은 동네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그래도 형들이 얘기하면 좀 알아들을까 싶지 않아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이었습니다. 저와 제 동갑 친구, 저보다 2살 많은 형, 또 3살 많은 형 둘, 5살 많은 형까지 모였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박 씨를 잡아들였죠. 동네 어르신들도 많은데 그만 좀 하자. 노는 건 너 학교에서나 친구들하고 놀아. 다른 사람 피해주지 말고. 이제 팔도 다쳤으니까 오토바이는 더 이상 안 타겠지?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하자. 가장 덩치가 큰 형이 무게를 잡고 박 씨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 씨는 입술을 삐죽이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때뿐이었습니다. 박 씨는 3일을 못 버티고 또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번엔 친구가 타는 오토바이 뒤에 타서 동네를 휘저었습니다. 그땐 이미 마을 사람 모두가 2손 2발을 다 들었습니다. 말도 안 듣는 망나니 붙잡고 얘기하느니 속이에 경 읽기만도 못한 것 같았으니까요. 그 때문에 박 씨의 부모님은 매일 마을 사람들에게 사과를 하고 다니셨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박 씨의 부모님이 잘못이 없다는 걸 알지만 박 씨는 말을 들어먹질 않으니 괜히 부모님에게 하소연을 하곤 했습니다. 박 씨는 성인이 되고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성인이 되면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했는데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습니다. 군대에 갔다 오고서는
갑자기 어디 배를 탄다면서 떠났습니다. 그러더니 2년이나 소식이 없더니 박씨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을 여인 박씨는 박씨네 부모님이 하시던 작은 슈퍼를 맡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얘기했습니다. 이제 부모도 잃은 마당에 더 사고를 쳐봤자 본인 손해 아니겠냐며 이제는 정신 차리지 않겠냐고 말이죠. 한동안은 잠잠한 듯 했습니다. 그러다 느닷없이 결혼을 한다고 하더군요. 박씨는 경로당 점심시간에 청첩장을 들고 경로당을 찾아왔습니다. 어르신들, 저 결혼합니다. 오셔서 갈비탕 한 그릇 하시고들 가셔요. 아이고, 이제야 정신 차리는구나. 그래, 가정 꾸리고 네 새끼 낳으면 그제야 어른 되는 거요. 근데 어떤 처잔데 얼굴 한 번을 안 보여줘. 시내에서 커피집 하는 아가씨예요. 할머니도 몇 번 보셨을걸요. 박씨가 결혼하는 여자는 시내 다방 여자였습니다. 다들 당황하는 눈치였지만 어련히들 알아서 잘 살겠지 했습니다. 솔직히는 다들 반신반의했던 것 같습니다. 잘 살까 하는 걱정이 섞여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박씨는 결혼한 지 2년 만에 슈퍼마켓을 날려먹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부부싸움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씨네 부부가 싸우는 소리는 바로 옆에 있는 경로당까지 자주 잘 들려왔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대화를 나누시다가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면 다들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또 싸우네, 또 싸워. 아니, 결혼한 지도 좀 됐고 애도 태어났는데 뭘 허구한 날 싸우는 거야? 그렇게 매일같이 부부싸움을 하더니 결국 결혼한 지 5년째 되던 어느 날 박씨의 아내가 집을 나갔습니다. 5살 된 아이를 두고 말이죠. 그리고 박씨는 매일 술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이 박씨네 아이를 봐주기도 하고 같은 유치원 다니는 아이의 엄마가 박씨 아이를 집에 데려다 준 적도 있었습니다. 박씨는 하루는 술 먹고 하루는 막노동을 나가고 또 하루는 술 먹고 또 하루는 막노동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술만 먹으면 그 난폭한 성격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 뭐, 나 아내도 없고 돈도 없다. 어쩌라고? 형님이 뭐 보태준 거 있어요? 내가 너 못되라고 하는 말이냐? 걱정되니까 잘 살라고 해준 건데 뭘 그리 심통을 부려? 박씨는 술을 먹고 싸우기도 잘 싸웠습니다. 하루는 경로당 앞에 있는 정자에서 동네 사람들하고 술을 먹다가 어릴 적부터 함께 큰 동네 형님과 싸움이 나기도 했습니다. 박씨가 그러는 건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다들 손을 휘저으며 대강 말렸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더군요. 그러더니 결국 박씨가 그 형님한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그 야밤에 경찰이 오고 아주 난리가 났더랬죠. 그 이후 마을 사람들은 박씨와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은 밖에서 박씨가 술을 먹는 것만 봐도 집에 들어가라고 호통을 치셨죠. 그랬더니 그 불똥이 애꿎은 곳으로 튀었습니다. 바로 박씨의 아이였습니다. 박씨는 아이한테 야단을 엄청 쳤습니다. 밤마다 아이를 혼내는 소리가 들려와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박씨는 술에 취해서 집에서 잠만 자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박씨의 아이는 가끔씩 경로당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점심밥을 먹기 위해서 말이었죠. 그럼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은 그 애가 너무 딱하고 너무 짠해서 고기 한 점이라도 더 챙겨주려 노력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부족하게 받은 탓인지 어르신들이 챙겨주셔도 반응도 시큰둥하고 인사도 대충 하고 다니더라고요. 초등학생 때부터 말이죠.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그런가 사교성도 없고 우울하고 어두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애가 크면 클수록 지 아빠를 쏙 빼닮더라고요. 생긴 것도 말투도 하는 짓까지도요. 아주 망나니가 따로 없었습니다. 어찌나 사고뭉치인지 지 아빠랑 똑같이 오토바이를 그렇게 타고 다니더라고요. 하고 다니는 행색도 아주 불량했고요. 애가 고등학생 때 통장인 제가 잡아두고 한마디 했습니다. 야 이놈아, 너 정신 차려? 어르신들 계시는 동네에 오토바이를 그렇게 험하게 타면 어떡하자는 거야? 너 그래도 아버지한테 안 혼나냐? 아버지도 아시지? 네 멋대로 하고 살아도 마을 사람들한테는 피해주지 말아야지. 안 그러냐? 아저씨가 통장이니까 대표로 말하는 거야. 다들 아주 골치라고 골치. 아저씨가 뭔데요? 통장이고 된장이고 난 모르겠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지아빠는 듣는 신용이라도 했지. 이건 뭐 듣기는커녕 오히려 대들기 바쁘니 저도 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하기사 지아빠 말도 안 듣는 애가 남의 아빠 말은 듣겠습니까? 두 손도 말 다 들었죠 뭐. 그렇게 다들 봐도 못 본 척하면서 지내던 어느 날 기어코 일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통장 막 되었을 때 동네에 혼자 이사 온 할머니 한 분이 계셨잖아요. 그 할머니가 사고를 당하시고 맙니다. 바로 박신의 아들 때문에 말이죠. 할머니께서 마트에 갔다가 댁에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마트에서 할머니 댁으로 가려면 우체국이 있는 작은 사거리에서 신호를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사람이 많이 안 다니고 차도 거의 없는 곳이라 차들이 쌩쌩 빠르게 다니기도 하고 신호도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걸 할머니께 말씀드리는 걸 깜빡했지 뭡니까? 하필 할머니께서 신호를 건너려던 그때 박신의 아들이 오토바이를 몰고 달렸고 체구가 작은 할머니를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박신의 아들이 브레이크를 잡으며 핸들을 틀었고 할머니와 정말 몇 센티미터의 간격을 두고 오토바이랑 같이 넘어졌습니다. 할머니께서도 놀라서 뒤로 꼬꾸라져 넘어지셨고요. 정말 천만다행으로 부딪히지 않았으니 망정이지. 하마터면 둘 다 아주 크게 다칠 뻔했습니다. 이를 발견한 우체국 직원이 나와서 구급차와 경찰을 불러주었습니다. 저는 연락받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죠. 응급실에 할머니와 박신의 아들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아이고 어르신 괜찮으세요? 얼른 할머니의 상태부터 살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잠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넘어지시면서 충격으로 꼬리뼈에 금이 가고 손이랑 팔이 다 까지셨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도왔다고 이만한 게 다행이라고 하더군요. 옆 침대에 앉아있는 박신의 아들을 봤습니다. 교복 바지 한쪽이 다 찢어졌더라고요. 소독을 하고 붕대를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 외에는 다친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야 이놈아, 내가 조심하라고 했어 안 했어? 이번엔 자기도 잘못한 걸 아는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씩씩거리고 있는데 곧 박씨가 응급실로 왔습니다. 박씨도 많이 놀랬는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등짝을 한 대 강하게 때리더라고요. 그러고선 사람 구실 못한다느니, 말을 왜 안 듣냐느니, 엄마 없이 자란 거 티낼 거냐느니 하면서 험한 말을 쏟아붓더라고요. 박씨 아들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곧 할머니가 깨어나셨고 박씨는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얘가 엄마 없이 자라서 사랑도 못 받고 배운 것도 없습니다. 애비인 제가 부족하게 키워서 그렇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르신. 박씨의 그런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아무리 망난이니 막장이니 해도 박씨도 여느 아빠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혹시나 이 일로 아들이 손가락질 받을까봐 걱정되는 마음이었겠죠. 박씨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씨는 아들의 아픈 다리도 아랑곳하지 않고 억지로 무릎을 굽히게 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만 일어나라고 괜찮다고 했지만 박씨는 할머니가 떠나실 때까지 계속해서 굽힌 무릎을 피지 않았습니다. 저는 치료를 마친 할머니를 모시고 댁으로 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떡해요, 그거 참. 의사 말 들어보니까 재활도 하고 주사도 맞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어르신, 이건 그냥 넘어갈 게 아닌 것 같아요. 박씨 아들 확 신고해버리세요. 아니면 보험사 통해서 해결 보세요. 그렇게라도 하셔야죠. 아유, 신고는요 무슨, 애가 그런 걸. 저는 괜찮아요, 통장님. 가지고 있는 보험도 없고요. 그 자녀분들이 어르신 보험 들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한번 연락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이 늙은이가 혼자 이런 곳에 버려진 거 보면 대충 어떻게 살았나 알 수 있지 않으세요? 자식들, 내가 자식이 셋이 있는데 뼈 빠지게 농사지어서 셋 다 대학까지 졸업시켰어요. 그땐 하나 보내기도 힘들 때였어요. 내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런데 나는 지금 이런 데에 버려졌네요. 남들은 몇 개씩 가지고 있는 보험도 하나 없이, 아파도 찾아오는 자식도 하나 없이요. 사람마다 참 다양한 인생사가 있다고 하지만 가족이 가족을 내치는 건 언제나 참을 수 없이 화나고 가슴이 아픈 일이더라고요.
할머니께 말 못할 깊은 속사정이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머니 댁에 잘 모셔다 드리기만 했습니다. 안 그래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꼬리뼈까지 다치셨으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를 댁 안까지 모셔다 드리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보니까 앉고 일어나시고 하는 게 엄청 힘들어 보이셨거든요. 어르신, 안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이부자리 깔려 있나요? 어르신 앉는 것도 힘드신 것 같은데 안에 눕혀드리고 갈게요. 아유, 아니에요. 괜찮아요. 혼자 들어갈 수 있으니까 통장님은 이제 그만 들어가 보세요. 여기까지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번 더 여쭤봤는데 너무 완강하게 거절하시길래 댁에 누가 들어오는 게 싫으신가 하고 그냥 들어가시는 것만 보고 되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다치신 것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난리가 났었습니다. 확 고소를 해버려서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버릇을 고쳐주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결국 박 씨가 아들을 경로당에 데려가서 어르신들께 그동안 소란 피워서 죄송했다고 사과를 하고 박 씨 아들은 다시 마을에서 오토바이를 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병원비를 박 씨가 다 내주는 걸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 씨 아들은 할머니가 나아지실 때까지 매일 반찬이랑 국을 싸서 할머니 집에 가져다 드렸습니다. 몸이 아프신 어른들을 위해서 마을 아이들이나 여자들이 드실 만한 것들을 가져다 드렸거든요. 할머니가 괜찮아지셔서 다시 경로당에 나올 때까지 박 씨 아들이 도맡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다치신 게 괜히 저 때문인 게 아닐까 하고 자책이 되었습니다. 그 신호등 건널 때는 항상 조심하시라고 미리 말씀드렸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마음이 불편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저는 그때부터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오갔습니다. 모셔다 드리고 재활치료 받는 동안 기다렸다가 끝나면 댁까지 모셔다 드리고 또 주사 맞으러 갈 때도 모시고 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했는데도 할머니는 언제나 할머니 댁에는 못 들어오게 하셨고요. 연세가 있으셔서 호전되기가 힘들다라는 말과 다르게 할머니는 천천히 조금씩 회복을 하셨습니다. 초반엔 통증이 심하셔서 앉았다가 일어나시는 것도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나중엔 느리지만 차분히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다행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아프신데 찾아올 자식 하나 없다는 게 마음이 쓰렸습니다. 몇 달이 지나니 거의 완전히 회복하신 할머니는 다시 경로당에 나오셨습니다. 박 씨 아들도 그 이후로 사고 안 치고 조용히 잘 지냈고요. 그런데 할머니에게서 발견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특이한 것보다 다른 어르신들과는 많이 다른 점이었죠. 대개 어르신들은 집에 계시기 적적하시고 대화 상대도 없고 심심하시니까 경로당에 모이시는 거거든요. 특히나 저희 마을은 오랜 시간 이 마을에 머무르신 분들도 계시니까 고향 친구분들이시니 더 잘 모여서 노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분 아니시면 경로당으로 매일같이 모이셨습니다. 모여서 같이 식사도 준비하시고 다 드시고 낮잠도 한숨 주무시고 같이 TV도 보시고 저녁엔 약주도 하시면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 새로 오신 할머니는 점심만 드시고는 곧장 댁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혼자 집에 계시면 심심하실 텐데 왜 다른 어르신들하고 같이 안 노시는 걸까 궁금했습니다. 혹시 어르신들하고 어색해서 그러신 건가? 아니면 마음 붙일 친구분이 필요하신가 싶었죠. 저는 경로당 점심시간에 일부러 할머니 옆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식사하시고 바로 댁에 가셔요? 네, 통장님. 다른 어르신들하고 좀 놀다 가시지. 왜 이렇게 맨날 빨리 가세요? 집에 뭐 좋은 거라도 숨겨두셨나? 아유, 좋은 건 무슨. 저는 그냥 집에 혼자 있는 게 편하고 좋아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통장님. 이렇게 몇 번 여쭤봤는데 그때마다 괜찮다고 거절하시길래 정말 댁에 혼자 계신 게 좋은가 보다 하고 더 여쭙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마을의 시간은 잘도 흘렀습니다. 제가 통장 맡은 지 한 10년째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 할머니께서 안 보이더라고요. 점심 식사를 하시러 경로당에는 꼬박 오셨었는데 어느 날부터 모습을 비추지 않으셨습니다. 어르신,
언덕집 김씨 할머니께서 요즘 안 오시나 봐요? 응, 그러게. 지난주부터 안 보이더니 오늘도 안 나왔는가 보네. 지난주도 안 나오셨어요? 응, 그 사람이야 맨날 와서 밥만 먹고 홀랑 가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는데 생각해보니 지난주에도 안 왔던 것 같아. 그날 왜 비 많이 온 그날부터. 그렇군요.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혹시 어디가 아프신 건 아닐까 걱정도 되었고요. 그날 댁에 가볼까 하다가 정육점이 바빠서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경로당 점심시간에 경로당을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또 안 보이는 겁니다. 언덕집 김씨 할머니 보신 분 안 계세요? 어르신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 아무도 소식을 아시는 분이 없으셨습니다. 갑자기 불안해진 저는 마침 경로당에 있던 박 씨와 함께 할머니 댁으로 뛰어갔습니다. 거의 일주일째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 무슨 일이 벌어진 게 분명했습니다. 할머니 집에 도착해서 문을 두들겼습니다. 아무런 기척이 없더군요. 형님, 여기 창문도 다 닫혀 있어요. 현관 바로 옆에 있는 작은 창과 건물 반대쪽에 있는 창도 모두 닫혀 있다는 겁니다. 발을 동동 구르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옆에 있는 커다란 돌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댁 현관문의 손잡이를 향해 던졌습니다. 손잡이가 반쯤 떨어졌습니다. 저는 아직 붙어있는 손잡이를 발로 찼습니다. 손잡이가 덜렁 빠져나갔습니다. 박 씨랑 저는 할머니 댁 현관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열린 문 안으로는 거실 한복판에 할머니께서 쓰러져 계셨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께서는 숨은 붙어 있으셨는데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업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그때 정말 큰일 일어나는 줄 알고 벌벌 떨려서 다리가 후들거렸는데 그냥 본능으로 정신력으로 병원까지 달렸습니다. 할머니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서도 벌렁거리는 심장이 진정되지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분들이 오셔서 검사를 해주셨습니다. 할머니가 당뇨가 있으셨더라고요. 당뇨 때문에 쓰러지신 거라고 하셨고 일단 2, 3일 입원해서 주사도 맞고 검사도 몇 가지 더 하고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병실로 옮겨지셨고 곧 제 아내도 병원으로 왔습니다. 아내도 가게 일보다 제 연락받고 급하게 왔더라고요. 할머니 좀 괜찮으세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기운도 없으시죠? 급하게 오느라 죽도 못 해왔네. 제가 할머님 댁 가서 필요하신 짐 가져오면서 죽도 좀 만들어 올게요. 댁에서 짐 좀 챙겨다 드릴게요. 뭐 있으면 될까요?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덕분에 살았어요. 이 사람 아니었으면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이만하시길 천만 다행이에요. 속옷이랑 수건 좀 챙겨올까요? 아이고, 손발이 차시네. 양말도 좀 가져올게요. 이 사람이 현관 문고리를 다 부숴놨다고 하더라고요. 박 씨가 열쇠집 아저씨랑 가서 손잡이 다시 맞추고 있을 거예요. 아,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집에서 필요하신 것들을 챙긴다고 하니 할머니께서 머뭇거리면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집 보고 놀라지 마세요. 그리고 꼭 비밀로 해주세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대체 뭐 때문에 놀라지 말라고 하시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병실에서 나가려는데 다른 마을 분이 할머니를 뵈러 오셨고 저는 아내랑 같이 할머니 댁에 가기로 했습니다. 가보니까 박 씨랑 열쇠집 사장이 막 손잡이를 다 달았더라고요. 새로운 열쇠를 건네받고 얼른 챙길 것 챙겨서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댁 방을 보고 저희 네 사람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 방 구석에 실이 한가득이 있었습니다. 두꺼운 실이 색상별로 줄지어 있었고 뜨개질을 할 때 쓰는 대바늘도 보였습니다. 어머, 여보, 이 포장지. 그리고 그 뒤로 포장지가 놓여 있었는데 아니 글쎄 그 포장지가 매해 12월마다 저희 집 앞에 목도리를 감싸고 있던 바로 그 포장지가 아니겠어요. 냈다 입을 턱 막았습니다. 10년 가까이 저희 마을 사람들을 위해 손수 목도리를 뜨던 사람이 바로 그 할머니였던 거였습니다. 할머니께서 왜 놀라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걸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얼른 할머니께 가서
어떻게 된 건지 여쭤봤습니다. 그게 여기 경로당에서 매번 맛있는 밥 주는데 저는 다리가 이래서 산에서 나물도 못 캐고 뭐 줄 것도 없으니까 이거라도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매일 떴어요. 내가 눈이 침침하고 손도 떨리니까 한 달에 2억에 뜨는 게 전부라 그거밖에 못 줬고요.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자랑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다들 목도리 받고 웃고 좋다고 하니까 그거면 됐다 했죠. 아유, 별거 아닌 거 이렇게 말하려니까 쑥스럽네요. 그동안 할머니가 매일 경로당에서 식사만 하고 가셨던 이유를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 말씀을 듣고 나니까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 목도리를 받았던 날, 편지에 쓰여진 글씨체가 삐뚤빼뚤했던 것은 할머니께서 떨리는 손으로 글을 쓰셔서 그랬던 거였습니다. 눈 오는 날 목도리를 발견했을 때 현관 앞에 쌓인 눈이 많이 뭉개져 있었던 건 할머니가 불편하신 한쪽 다리를 끌고 오셔서 그랬던 거였고요. 아내는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매일같이 저희 마을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뜨개질을 하셨을 거라 생각하니 너무 감사하고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의 이런 선행을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늙은이가 만들었다는 거 알면 실망하면 어떡해요. 더 멋진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야 좋아하겠죠. 어르신, 그런 말씀이 어딨어요. 어르신만큼 멋진 분이 어딨다고요. 이건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를 높인 건 다름 아닌 박 씨였습니다. 박 씨 나름대로 할머니께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도 있었나 봐요. 그러더니 열쇠집 사장님께 갑시다 하면서 병원을 먼저 나섰습니다. 저와 아내는 할머니 곁을 지켰고요. 할머니의 검사 결과는 다행히 좋았습니다. 아내와 마을 여자들이 할머니 곁을 3일 동안 지켜주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번갈아 가면서 할머니를 돌봐주었죠. 밤에도 병원 간이 침대에서 자면서 보초를 섰습니다. 3일 뒤 할머니는 퇴원을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퇴원하시고 경로당에 가시니까 다들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나서 할머니를 반겨주었습니다. 다행이라는 말과 함께 고맙다는 말도 더불어서요. 박 씨랑 열쇠집 사장님이 경로당 어르신들은 물론 마을 사람들 전부에게 소문을 냈더라고요. 할머니의 걱정과 다르게 마을 사람들은 그게 진짜냐며 놀랐고 너무 감사하다며 인사라도 드려야겠다고 모두 경로당에 모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많은 사람들의 인사를 받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꽁꽁 감춰두셨던 집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예전엔 문턱도 못 밟게 하시더니 이제는 가끔 댁에 모셔다 드리고 그냥 가려고 하면 들어와서 차 한잔 하고 가라고 커피 한 잔 타준다고 하십니다. 그동안은 실과 바늘을 들키실까봐 집에 못 들어오게 하셨다더라고요. 또 할머니는 집뿐만 아니라 실과 바늘도 모두 꺼내셨습니다. 경로당에 계신 다른 할머니들이 원하셨거든요. 아이고, 맨날 밥만 홀딱 먹고 손살같이 집에 가길래 뭐 좋은 거 있나 했더니 이 좋은 걸 감춰두고 있었네. 김씨, 그러지 말고 같이 해요, 같이. 그거 얼마나 재밌는지 나도 한번 해봅시다. 그때부터 경로당 할머니들은 식사 후에 모여서 뜨개질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뜬 목도리들은 어르신들끼리 나누고 아이들한테도 나눠주고 저희 같은 중년들에게도 나눠주셨습니다. 실력이 좋으신 할머니들께서는 장갑도 뜨고 가방도 뜨시더라고요. 제 아내도 가을부터 시작해서 12월이 되면 목도리를 2개씩 완성하곤 합니다. 목도리를 10여 년 동안이나 선물해 주신 할머니도, 박 씨도, 박 씨 아들도, 그리고 저도, 제 아내와 아들까지도 다 같이 목도리를 하고 다닙니다. 저희 마을은 작은 마을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활기보다는 어르신들의 차분하고 고요한 정이 더 넘치는 곳입니다. 저희는 마을 사람 누구 하나 서운한 사람 없도록 잘 챙기고 같이 어우러지는 걸 좋아하는 정 많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이 있었던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가 통장을 할 수 있어서 기뻤고 참으로 벅찼습니다. 이제 그 통장직을 명예롭게 내려놓을 순간입니다. 그럼 저는 이제 아내랑 손잡고 경로당 나가서 어르신들하고 담소도 나누고
간식도 먹는 그런 평화로운 생활을 즐겨야겠네요. 이 마을에 있는 한 저는 정 많은 사람들과 많은 정을 나누며 살아가겠습니다. 저희 마을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이 재밌으셨다면